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울에는 올여름 첫 번째 폭염경보가 내렸습니다. 작년보다 2주가 넘게 빠르고요. 7월 상순 기준으로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한 곳들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 폭염 소식부터 배유미 기자가 전합니다. 뙤약볕을 피해 나무 그늘 아래 자리 잡은 사람들. 한강공원 그늘마다 돗자리와 텐트가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텐트 그늘 아래서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쫓습니다. 이 텐트 안에 오니까 2배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증조 할머니와 나들이를 나온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이걸 먹으니까 속이 시원한 게 날아갈 것 같고 해가 좀 더 있다 졌으면 좋겠어. 푹푹 찌는 날씨에 시원한 음료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자 상인들은 신이 납니다. 지금 날도 덥고 막 보일러 킨 것처럼 너무 덥지만 저번 주보다 2.5배 정도 올라서 기분은 좋습니다. 바닥에서 분수가 뿜어져 나오자 신난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머리 위로도 물이 시원하게 쏟아지고 아이들은 아예 물 위로 누워버립니다. 물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엄청 신났어요. 오랜만에 나왔더니 시원하고 재밌어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시민들은 이렇게 도심 속 물놀이장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아이들이 춥다 할 정도로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서울에는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의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무려 16일이나 이른 겁니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기 시흥시가 37.8도로 가장 더웠고 대구 35.1도, 대전 34.7도, 서울 34.2도, 광주 33.7도 등입니다. 제주로 북상하던 태풍 에어리는 오른쪽으로 꺾여 일본 규슈 방향으로 향할 걸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태풍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우리나라 방향으로 밀어 넣으면서 찜통 더위는 수요일인 6일까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무덥기 시작하면 떠오르는 곳이 바로 해변이죠. 3년 만에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해수욕장에서도 이제는 노마스크, 간단한 방역 수칙만 지키면 되는데요. 오랜만에 이런 여름 풍경을 되찾았지만 밤만 되면 무법천지로 돌아가는 건 여전합니다. 해가 저문 부산 광안리를 찾아갔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태형 기자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으로 맞는 여름 휴가철입니다. 피서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곳 바로 부산 해수욕장인데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크고 작은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휴가철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해변은 화려한 조명으로 물듭니다. 깜깜한 하늘 아래 폭죽놀이가 시작됩니다. 해수욕장에서 폭죽을 쏘는 건 불법.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불법인 걸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폭죽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혹시 안내 받으셨나요? 아니, 안내는 안 받았어요. 취재진도 근처에서 폭죽을 사봤습니다. 폭죽 저쪽에 쏴도 돼요? 네. 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부추깁니다. 사람들 나와서 단속하면 시원하지. 안전은 뒷전입니다. 폭죽 불꽃이 사람 바로 앞에서 터지는 아찔한 순간도 포착됩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인데요. 해변가 폭죽놀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알면서도 단속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판매를 해도 되는데 터뜨리는 건 안 돼요. 해수부에 요청을 해놨어요. 둘 중에 하나를 지적을 안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곳에서도 무질서는 이어집니다. 우통을 벗고 바다에 뛰어드는가 하면 목줄을 안 한 반려견이 뛰어다니고 먹다만 컵라면이 백사장에 엎어져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말리면 화를 내고 시비를 거니 말 거는 것조차 곤욕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면은 솔직히 나이상으로 보면 우리 자식들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달라들면 못할 겁니까?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습니다.
관할 지구대의 야간 순찰. 취재진이 동행한 지 얼마 안 돼 신고가 들어옵니다. 주차한 그런 거 같아요. 인도에다가요? 예. 밤이 깊어지자 도로를 막고 난동을 부리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동시에 6건이 접수됩니다. 가보니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고 남성이 차 밖에 나와 있습니다. 막은 이유를 묻자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정작 음주운전 차는 없었고 난동을 막기 위해 순찰차 4대가 동원됐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엔 이 지구대에만 하루 100건 넘는 신고가 쏟아집니다. 음주로 인한 폭력이나 그다음에 음주 소란, 성 관련 그런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마스크 없는 피서를 즐기게 된 올 여름. 재미있고 안전한 휴가를 위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 카메라 김태형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사람만 더운 게 아닙니다. 바짝 뜨거워진 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최승영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 주차된 흰색 SUV 차량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이 달라붙어 호스로 거품을 뿌립니다. 차량 에어컨이 과열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출동한 건 어제 오후 4시 반쯤. 당시 폭염특보가 발령돼 있었고 광진구의 기온은 33.5도에 육박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SUV 차량에서 시작된 불은 양쪽에 있던 차량 2대를 전부 태우고 뒤에 있던 차량까지 8대를 더 태운 뒤에야 꺼졌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표면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차량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유류라든지 이런 휘발성 액체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엔진룸이 열린 채 새까맣게 타버린 차량.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밤사이 서울 평창동 북악 스카이웨이를 달리던 SUV 차량에서도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계속될 경우 차량 화재 위험도 커진다고 말합니다. 엔진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들러붙거나 차량의 냉각 성능이 떨어져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차된 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차하자마자 엔진의 열이 더 올라가거든요.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면서 차 상태가 원만하지 못한 차는 온도를 제대로 못 낮춰주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폭염 속 차량은 될수록 그늘에 세워두고 장시간 운행할 때는 엔진룸과 냉각수 상태를 살피는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로 35일째 손을 놓고만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조건을 내걸고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2시간 동안 비공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결국은 결렬됐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무처에서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에 이를 만한 그런 합의엔 이르지는 못했고요. 계속해서 논의를 계속해서 해나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는 대신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취하, 사법개혁특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에 앞서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변화된 안을 가져오라고 압박했습니다.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야당에서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그것이 여당의 정치력이고 협상력 아니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 심판이나 사개특위 정상화는 원구성과 관련 없다고 맞서 양당은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지켜본 뒤 사개특위 구성을 재논의하는 형태로 민주당을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이 최종 불발되면 국회의장이라도 먼저 선출하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의장을 뽑을 거면 법사위원장도 함께 뽑자는 입장이어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스페인에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말 남은 장관 인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일단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임명은 이번 주말 결론이 안 났습니다. 다만 우리 군 작전 지휘를 책임질 합참 의장 후보자부터 이르면 내일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9일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끝난 만큼 안보 상황을 고려해 합참의장 자리는 채우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기다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조금 있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된 박순애 후보자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 의뢰된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도 봐야 하는 만큼 당장 결단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합참의장만 임명할 경우 남은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게 막판 고민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인사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특히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급락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여권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식으로 퇴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박지원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의원이 발탁했고 스스로 이재명만 보고 간다고 했었죠. 하지만 불과 140일 만에 얄궂은 인연이 돼버렸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건 부적절하다 각을 세운 데 이어서 이번엔 아예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당내 기반도 미미한 20대 여성, 과연 당선될 가능성이 있긴 한 건가? 출마는 적절한가? 출마 요건은 되는가? 민주당에서는 파란이 일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당내 계파 갈등이 보다 심해질 것이라고 이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을 뜻하는 97그룹 중 한 명인 강훈식 의원도 오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는데 역시 이 의원의 출마를 반대했습니다.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면 제가 나오지 않고 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이 의원에 대한 견제가 거세지는 가운데 박지원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만이 당대표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SNS에서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김동연 경기지사가 당무위 의결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 때 경선 참여 자격을 얻은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친 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인정해달라니 너무 황당하다며 억지 부리고 떼쓰는 정치 그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대위는 일단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원 당규상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를 한번 좀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보고를 듣고 비대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박 전 위원장 출마 요건을 포함한 전당대회 규칙을 이번 주 내로 결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번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사건 당시 해군과 해경이 엉뚱한 데만 수색했는데 그게 청와대가 지시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음모론 펴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1박 2일간 연평도에서 현장 조사를 마친 국민의힘 TF가 문재인 정부의 직무 유기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거는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헌법적 의무를 가진 우리 정부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 씨가 우리 영해에서 눈으로도 보이는 북측 해역에 잡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애초에 발견하기 힘든 연평도 근처 남쪽 바다를 중심으로 수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현장 조사에 동행한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제는 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기를 하라겠는지 아니면 죽이려고 지시를 했는지 당시 청와대에 관련된 여러 어떤 그 기관들이 아마 조직적 개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해군의 첩보로 시신 소각을 확인하고 시신이라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수색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의 주장은 흑색 선전이자 소위 음모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네, 여랑야랑 오늘은 정치부의 김철중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며칠이면 돼. 이준석 대표가 며칠이라고 꼭 찝은 게 있는데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하락세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20일을 얘기했는데요. 지난 1월에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가 지금 다소간 하강 국면을 겪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조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도 당연히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60일이면 충분합니다. 이 발언 이후 당시 하락세였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3주 만에 올랐는데요. 네. 이번에도 20일 안에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시일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대통령 당선시킨 당대표다는 걸 강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자신감 다시 한번 내비친 이유가 뭘까요? 당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두고 친윤계와 갈등까지 빚으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시에 떨어지는 이유를 당내 갈등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부터 당내 갈등 상황이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해 역할이 없었다면서 책임과 역할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책임론을 반박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마침 이번 주가 이 대표한테는 운명의 한 주가 될 텐데요. 좀 짚어볼까요? 네, 이 대표 징계 여부를 심리할 국민의힘 윤리위가 7일에 열리는데요. 그런데 징계가 결정돼도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카더라 의혹을 제기하면 당대표를 내려놓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데이트. 자,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토 정상회의 그 뒷이야기 사진들 공개했는데요. 아주 분위기가 좋네요. 예. 네, 지난 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의 미공개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앞부터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등 뒤에 손을 얹고 걷는 모습, 그리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의 산책길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네, 다른 뒷이야기들도 공개했는데 이제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서는 윤 대통령 내외가 눈시울을 붉혔었죠. 네, 한국 대통령이 스페인을 방문해 동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15년 만입니다. 그래요? 동포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러운 모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페인 단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한국어로 우리 가곡을 불렀는데 노래를 듣던 윤 대통령 내외가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요, 좀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보통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은 지지율이 오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지지율이 하락세인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5%, 부정평가는 51%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말 동안 해외 방문 뒷이야기와 미공개 사진까지 배포하면서 성과 알리기에 열심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겐 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야당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신냉전 시대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중국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주말 동안 공개 일정 없이 경제 상황 등 국내 현안을 보고받고 있는데요. 답답한 국민들 마음을 뚫어줄 해답을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에 낯선 날벌레 떼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일명 러브버그라고 부르는 파리의 일종인데요. 다행히 물거나 쏘진 않습니다. 일단 긴급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전부터 마당을 청소하는 주민들. 이들이 쓸어담는 건 벌레입니다. 새카맣게 있었어요. 방충망이 막 새카맣게 달라붙어갖고 사람 몸에 붙고 하니까 좀 깝깝하죠. 인터뷰 중에도 벌레가 목에 달라붙습니다. 계속 쓸어내고만요. 이게 생전 처음이거든. 내가 여기 20년 살았거든요. 더럽고 막 벌레 막 음식에도 날려들고 막. 지난주부터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에 때로 등장한 일명 러브버그입니다. 암수 한 쌍이 짝짓기를 하며 날아다녀 붙여진 이름인데 우단 털파리과에 속하는 파리의 한 종류로 해충은 아닙니다. 습한 환경에서 쉽게 번식하는데 장마가 집중됐던 지난 일주일간 은평구청에 들어온 민원만 1000여 건에 이릅니다. 방어까지 이리 와요. 끔찍해 와가지고 바글바글. 문도 못 열어놓고 이렇게 더운데. 주택가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출입문 앞이 이렇게 벌레 사체로 가득한데요. 매장 안쪽뿐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동고 위까지 시커멓게 뒤덮였습니다. 벌레가 계속 오니까 흔들고 왔어요. 손님 머리 하는 것보다 그거 치우는 게 일이에요. 깜짝깜짝 놀래서 고객님들이 다치기도 하고. 전문가는 서울 서부권역에 대량 출몰한 원인으로 퇴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은평구나 고양시나 인근 이런 지역에 그 밭 같은 게 있을 것이고요. 많이 살고 있던 그런 퇴비를 가져다가 이제 요소요소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은평구청과 고양시청은 어제와 오늘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마포와 서대문, 용산구에도 러브버그가 출현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산이나 강, 바다에 먼저가니에 뼈가루를 뿌리는 애달픈 모습. 영화나 드라마에선 익숙하지만 법으로만 따지자면 정식 장례 방법으로 보장된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유골을 뿌릴 장소는 충남 보령 국립수목장림에 마련하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화장장 한켠에 난 계단에 따라 산을 오르면 제단이 나옵니다. 유골을 뿌리기에 마련된 유택 동산입니다. 여러 명의 유골을 제단 및 함에 부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산에 묻는 방식이다 보니 주로 무용고자들이 대상입니다. 강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 현재는 불법도 합법도 아닙니다. 장사법상 매장과 화장, 수목장은 합법인데 바다나 산에 뿌리는 산분장은 관련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건 없죠. 정비가 좀 돼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산이나 강이나 막 뿌려도 된다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장사법을 개정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장소에만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특정 장소를 빼곤 모두 가능하게 하는 방안 둘 중 하나로 논의 중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충남 보령에 국립 산분장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9월 국립수목장림으로 완공을 앞둔 보령 국립기억예술반에 조성하는데 개인별로 공간을 나눠 산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산분장을 제도화하려는 건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는 화장 후 봉안이 가장 많았고 화장 후 자연장, 산분장, 매장 등의 순이었습니다. 5명 중 1명은 산분장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제가 일단 결혼도 안 해서 애도 없고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매장을 하거나 낙골당에 안치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복지부는 환경부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시범 사업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 유대관계가 약해지면서 장사 문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요즘 밥상 물가가 너무 올라서 한숨만 나오시죠? 3분기에는 더 오른다고 합니다. 곡물 가격이 줄줄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직장인 점심값이라도 부담을 좀 덜어주자 이런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더 오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3분기 곡물 수입단가 지수가 식용 184.8, 사료용 178.4로 2분기보다 각각 13.4%, 12.5% 오를 걸로 전망했습니다. 안 그래도 빵, 칼국수, 과자를 비롯해 소나 돼지까지 안 오른 것 없는데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점심을 밖에서 사 먹어야 하는 직장인은 울상입니다. 힘들긴 한데 사실 밥은 먹어야 되니까 필수적인 거여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야죠 사실. 한 10% 정도는 확실히 오른 것 같아요. 10% 20%는 오른 것 같아서. 체감상으로는 좀 한 2배 가까이, 한 1.5배 정도는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한 끼 먹을 때마다 10,000원이 넘어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좀 매일 몇 끼 먹어야 돼서 좀 부담스럽고. 급기야 최근엔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한 기업이 직장인 평균 점심값을 빅데이터로 분석했는데 2년 새 12.8% 오른 1인당 8,53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 부담이 만만치 않자 정치권에서는 점심값 지원 법안까지 준비 중입니다. 월급 명세서에 찍혀있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 증액할 경우 소득세와 보험료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며 그 금액은 평균적으로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들썩이는 물가에 여야 모두 이견은 없는 상황으로 7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일본 경제가 요즘 어렵다곤 하지만 재테크 고수들에겐 역사적인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엔화 환율이 저점을 찍으면서 미리 환전을 해두거나 아예 일본 부동산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상업 중심지였던 명동. 요즘 유독 찾기 어려워진 게 바로 일본 엔화입니다. 엔화 사시려는 분들 많은지. 일본 관광객이 없어 돈이 돌지 않는 것도 있지만 최근 국내 환테크족이 쓸어간 것도 한몫합니다. 없다라고 그러는 환율가 90%예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엔당 1,080원대였던 환율은 올해 6월 저점을 찍은 뒤 960원 언저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24년 만에 최저로 지금 사뒀다 다시 가격이 올라갈 때 되팔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 엔저에 따른 머니무브는 외화예금 잔액으로도 확인됩니다. 최근 강세인 달러는 물론 다른 통화는 쪼그라들었지만 유독 엔화만 불어난 상황. 100에는 1,000원 정도잖아요. 머릿속에 딱 박힌 게. 이제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행 가든 굿즈를 사든 지금이 엔화 사둘 기회다 싶긴 해요. 실제로 달러 강세, 엔화 약세는 해외 직구 패턴까지 바꿔놨습니다. 국내 한 배송 대행 업체의 지난 4월에서 5월 일본 직구 물량이 전년보다 20%나 증가했을 정도. 온라인에선 일본 직구 방법을 소개하는 콘텐츠는 물론 20% 싸게 살 기회라면서 큰 손들을 겨냥한 일본 부동산 투자 권유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데다 3에서 4%대의 높은 환전 수수료도 투자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전 세계 경제를 혼란에 밀어넣은 러시아. 러시아는 이미 넉 달이 넘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굵직한 경제 제재를 가해도 러시아 경제는 오히려 살아나고 있습니다.
황당한 제재 역설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세계를 보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주도로 열린 브릭스 화상 정상회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자리했습니다. 나흘 뒤 모디 총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서방 정상들과도 한자리에 섰습니다. 양쪽 모두의 발을 담근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혜국으로 꼽힙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에게 재정 지원 약속 등 러브콜을 받는 한편 서방 수출이 막힌 러시아산 원유를 싼 값에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난달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전달 대비 약 28% 늘리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원유 수출 차단에 나선 서방의 제재를 인도와 중국이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 덕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폭락했던 루블화 가치가 최근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1월에서 5월 사이 러시아의 경상수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증가하는 등 오히려 경제 지표가 호전됐습니다. 러시아는 도리어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곡물도 가로챘습니다. Росія шантажує світ голодом. Вона заблокувала постачання продовольства з України, яке відігравало стабілізуючу роль для світового ринку. 대러 원유 수출 제재에 따른 원유 공급량 감소,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감소는 러시아가 아니라 다른 약소국들을 경제 위기 상황에 몰아넣었습니다. අපේ ආර්ථිකය කඩා වැටිලා. ඒකයි බරපතලම ප්‍රශ්නේ. සියලු ප්‍රශ්න විසඳා ගන්නට පුළුවන් වෙන්නේ ආර්ථිකය යලි ප්‍රකෘති තත්වයකට පත් කරගත්තොත් විතරයි. 기름값 상승과 식량난은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을 비롯해 영국과 지구 반대편 에콰도르까지 반정부 시위도 부추겼습니다. 팬데믹과 겹치며 대러 제재의 역습은 미국에도 악재가 됐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와 개인 소비 지출 지수는 모두 40여 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유럽 물가 역시 1997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 제한 조치 등 에너지 무기화도 가속화할 태세입니다. 유럽이 현재로는 러시아 에너지 가스를 수입하지 않고는 좀 버티기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제재 수단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데에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G7 국가들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러시아 돈줄 조이기를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로 응수했습니다. We task our teams to work on the details of the price cap on Russian oil to drive down Putin's revenues. 그러나 당장 러시아가 원유 감산에 나설 경우 공급량 감소, 기름값 인상, 러시아 이익 증가 등 대러 제재의 역설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권갑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4호 태풍 에어리는 큰 피해 없이 우리나라를 비껴갈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3호 태풍 차바가 옆나라 중국을 직격했습니다. 바다에서는 선박이 침몰하고 마을에는 토네이도가 들이닥쳤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바다 위에 두 쪽으로 갈라진 배 한 척이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잠시 뒤 배는 침몰하고 구명조끼를 입은 선원들이 구조 헬기에 구조됩니다. 어제 오전 홍콩에서 남서쪽으로 300km 떨어진 남중국해 해역에서 풍력 발전기를 시공하던 특수선박 푸징 1호가 태풍을 만나 조난됐습니다. 선원 30명 중 단 3명만 구조됐을 뿐 27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시속 144km의 강풍에 파도의 높이만 10m에 달해 구조도 쉽지 않습니다. 뒤이어 중국 남부에 상륙한 3호 태풍 차바의 강풍으로 유리 조각과 건물 잔해가 쏟아지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양수기로 연신 물을 퍼냈지만 주택과 상점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된 주택에서 주민들을 구조하는 작업은 한밤중까지 이어졌습니다. 태풍이 덮치며 불안정한 대기는 도심 한가운데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마을을 휩쓴 토네이도로 철제 건물이 휘고 힘없이 빨려 들어간 건물 자재는 공중에서 산산조각 부서졌습니다. 공장 건물도 초토화됐습니다. 龙卷风造成了部分村庄停电，一些工厂的厂房受损。 바다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를 일컫는 용오름 현상도 관측됐습니다. 越来越近了。
거센 태풍의 영향권에 든 중국 남부의 섬 하이난성은 철도와 항공기 운항을 모두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내륙을 강타한 3호 태풍 차바가 최대 풍속 초속 20m로 북상하다가 내일 낮부터 서서히 약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지중해를 건너면 살 수 있지만 상당수는 망망대해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도무지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 난민을 선택한 사람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는데도 왜 어린아이가 고무보트를 타고 왜 사막 한가운데서 떼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리비아 국경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비극을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멈춰선 트럭. 널려있는 빈 물통과 옷가지들 사이로 시신들이 보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29일, 리비아 남쪽 도시 쿠프라에서 320km쯤 떨어진 사막 한 복판에서 시신 20구가 수습됐습니다. 리비아 당국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려던 불법 이민자들이 길을 잃고 갈증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끌어올린 아기의 호흡이 돌아오자 구조대원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침몰하는 고무보트에 난민들이 위태롭게 매달린 채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리비아 연안 지중해에서 해상 난민 71명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임산부 1명이 숨졌고 최소 30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려는 난민들의 주요 경유지. 하지만 제대로 된 이동수단과 안전장비가 없어 올 상반기 중부 지중해에서만 476명이 숨졌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전쟁과 가뭄,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올해 말까지 15만 명에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글러브 색깔이 녹색이면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심지어 어떤 초록색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아주 심오한 야구 규칙의 세계를 조윤선 기자가 전합니다. 초록색 글러브를 끼고 선발 등판했던 키움의 정찬헌. 3회 초가 되자 갈색 글러브로 바뀌었습니다. 정찬헌이 글러브가 녹색인데 규정 위반으로 심판이 교체를 지시한 겁니다. 글러브가 잔디색과 비슷해 타자의 집중을 방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일주일 전 SSG의 김강현도 녹색 글러브를 끼고 나왔는데 규정 위반 시비는 없었습니다. 김강현 선수의 패션이 남다른데요. 유니폼, 글러브, 스파이크 다 지금 세트로 맞춰왔어요. 글러브까지. 멋있습니다. 같은 녹색이라도 밝기가 달랐던 겁니다. 김광현은 정찬원의 글러브보다 더 짙은 걸 썼습니다. 야구 규칙에는 모든 야수는 특정 색상 기준보다 밝은 색의 글러브를 쓸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녹색뿐 아니라 다른 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밝고 요란한 색은 타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색깔보다 밝은지 어두운지는 한눈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찬원이 글러브를 바꾼 것도 심판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상대팀의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광현이 형이 한번 녹색 글러브를 끼고 왔더라고요. 써도 되나?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번 들고 나가봤는데 바꾸라는 이제 신호가 와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프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2005년엔 두산의 박명환이 머리 열기를 식히고자 모자 속에 넣은 양배추가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KBO는 양배추를 이물질로 규정하고 소지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른바 양배추 퇴출 사건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우리나라로 올 걸로 예상됐던 4호 태풍 에어리가 일본 쪽으로 방향을 바꿀 전망입니다. 다만 남해 먼바다엔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제주와 영남 해안에선 너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물고 온 뜨거운 열기도 유입됩니다. 주 초까지인 폭염이 절정을 이르겠는데요. 올여름 온열질 환자 수가 벌써 작년보다 1.8배 많습니다. 더위에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최고 기온 33도를 웃돌겠고요. 체감 온도는 35도를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내일 내륙에 60mm의 소나기가 장맛비는 모레까지 제주에 80mm, 또 남해안은 40mm가량 오겠습니다.
비는 주중에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